대한민국의 탄생을 건국기념일을 안 지켰는데 이 국민들이 멍청한 짓을 얼마 동안 했느냐.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도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그 나라의 건국 국부의 생일은 국경일입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도 생일은 국경일로 되어 있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는 우리 위대한 건국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 3월 26일이 이승만 박사의 생일인 것조차도 모르고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단추를 다시 낄게요. 바로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이면은 기독교 사상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심 사상은 부활인데 오늘 이 부활주일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 너무 영광이고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썩고 썩은 대한민국이 머지않아서 부활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 이 박사의 관한 그 애국 업적을 국민이 잘 모르고 있을 때에 요즘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있었죠. 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때문에 국민의 대각성운동이 횃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횃불 올라오는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난 여러 가지 작업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건국 국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적을 국민이 다 흙속에 묻어버리고 김구와 김대중을 떠받들고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국민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수치가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김구란 사람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정면으로 부정했어요.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하고 미군이 승전을 하죠. 미국이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토의할 때에 모스코 삼상회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스코 삼상회담에는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거기서 결론이 신탁통치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생겼어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생겼는데 3번 모이고 그것도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소련 측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네 유성국가를 만들려는 그 고집 때문에 통과가 추진이 안 되고 해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니 이승만 박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소련이 있는 한 참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니까 대한민국 문제를 유엔이 좀 간섭을 해주시고 유엔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유엔이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니 대한민국 임시위원단이라는 게 생겨요. 그것이 엉커크예요. 그때 엉커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 남북한 총선거를 해라. 총선거를 해가지고 북한의 인구 비례로 100명 국회의원을 뽑고 남한은 200명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를 형성한 다음에 국회에서 한국 문제를 정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유엔의 주장이죠.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이 탄생은 최초, 하여튼 조선이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생긴 최초로 국민이 선거를 했습니다. 5월 10일 날.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하고 남쪽의 남로당이 합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건국이 탄생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제주도 4.3 폭동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주도가. 그런데 이런 사실이 명명백백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광주 5.18을 민주화 투쟁으로 기념하고 보상금도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랄을. 광주 5.18은 북한이 개입하고 김대중 추종자들이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일으킨 건데 어째서 이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돼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보상금도 주고 유공자에게 보상금 준다고 하는데 금년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56조 3천억 불입니다. 656조 3천억 불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광주 5.18 특별법을 지키기 위해서 300조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 짓을 합니까? 도대체가 말 안 돼요. 그래서 천만다행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때문에 국민 대각성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떠드는 정도로 끝내서 안 돼요. 김대중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동상이 있고 기념관이 있는데 이거 다 협박하고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다시 살려서 기념관도 세우고 동상도 세워야 되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답답한 일입니다.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라고 지금 사람들이 막 씹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 4.19 혁명 이후에 윤보선 대통령 장면이 민주당 정부를 세웠을 때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북한하고 합작하고 난리야.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소마리아보다도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소마리아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런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에 올린 역적의 박정희 대통령인데 지금은 아프리카 54개국의 경제를 다 합해서 대한민국을 못 따라옵니다. 이런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고 우리 국민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내가 광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광주는 북한이 작전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하고 개입한 대한민국 파괴를 위한 작전인 것이 명명백백하고 증거가 100% 200% 차고 넘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밝힐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북한이 개입한 걸 따지지 않고 흙속에 묻어버리고 광주는 5.18이라고 해가지고 보상까지 주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그것도 잘 몰라요.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 그때 20년인가 돼 생각해오는 2020년 1월 20일인가 미국에서 기밀 해제가 된 공문을 발표할 때 광주 사태는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북한이 개입했고 남한에서는 김대중 추종자들이 합세해서 광주를 일으켰다고 아주 못을 박은 애교 문서가 공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학자들이나 지성인들 언론이 전부 썩었어요. 어떻게 광주가 민주화 운동입니까? 광주가 어찌 운동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예전에 내가 아까 목사님 기도에도 말씀했는데 건국 전쟁이 지금 대한민국 대각성의 횃불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또 하나의 횃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횃불이.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에서 광주 5.18 특집을 냈어요. 특집을 냈는데 거기에 32편의 논문이 실립니다. 32편의 논문 중에 4편이 내가 쓴 글이에요. 그 마지막 결론은 내가 주장이 광주 5.18 특집의 결론을 내가 내립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광주 5.18은 분명한 북한이 계획하고 이렇게
북한이 개입하고 북한이 개입했고 광주 김대중 추종자들이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한 공작인데 그 사람들이 국가의 무기꼬를 털고 무기를 들고 나왔으면은 그 사람들이 광주 사람이건 경상도 사람이건 북한에서 왔건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전부 사살했어야 돼. 전부 사살했어야 돼. 1000명이고 2000명이 다 사살했어도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처사인데 어째서 시비를 걸고 누가 발표를 했느냐 몇 사람이 죽었느냐 어디서 죽었느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광주 북도는 총을 들고 나온 놈들은 전부 다 사살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민주화 투쟁으로 뒤집어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오늘 잘 들으세요. 광주 5.18 사태는 한국 정부가 잘 처리를 했습니다. 1981년 광주는 80년이죠. 81년 대법원 판결에서 광주 5.18 폭동은 국가 전복 폭동이다. 반국가 폭동이기 때문에 그걸 못을 받고 김대중이는 배후 조종자로 해서 사형원도 받아서 형무소 가 있을 때 잘 처리가 됐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잘 들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가락동에 있는 민자당 연수원을 팔았어요. 가락동에 민자당 연수원을 팔아서 거액의 돈이 나왔습니다. 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백억을 노태우 대통령 가족이 박철원이하고 그 영부인하고 몇 사람이 몇백억을 이렇게 했거든. 일마에 박해서 했다. 그것을 아는 김윤환이라는 민자당 사무총장이 그걸 알고서 고민을 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고민했는데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가 새 나가서 김영삼 귀에 들어갑니다. 김영삼 귀에 들어가니까 김영삼이가 그때 노태우를 씻기 시작해요. 노태우 대통령은 자기 임기가 끝나면은 대통령 대통령 자리를 바통을 내게 할 거 아니야? 바통을 내게 되는데 그때 머릿속에 누가 있었느니 박태균 지하고 김윤환이 둘 중에 하나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이 고민할 때인데 김영삼이가 노태우 대통령을 씹는 거야. 가락돌이 돈 파는 돈을 한 것 때문에 씹으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겁이 났어요. 큰일 났거든. 잘못하면 자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김영삼이의 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거니 3천억 불의 정치자 3천억 불의 정치 자금을 주고 대통령 출마하게 해서 그때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됩니다. 됐는데 또 거기까지는 좋아요. 무엇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광주에 있는 김대중 추종자들의 이 얘기가 새 나가요. 광주에 있는 김대중 추종자들이 김영삼이를 씹기 시작하거든요. 너 이 새끼야, 노태우한테 300조 원을 300억 원 아마 300하고서 그러니까 자꾸 헛갈리네. 거액을 받았다는 걸 씹기 시작하니까 김영삼이가 큰일 났거든. 자기도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은. 그래, 광주의 입을 막기 위해서 뭐라고 했는 거니?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광주 사람의 비율을 좀 맞춰야 되겠다. 그런 것이 뭔 거니? 광주 5.18은 국가 전복 무장 폭동이 아니고 민주화로 둔갑을 시킵니다. 둔갑을 시켜요. 민주화로. 93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돼요. 95년도에 김영삼이가 그것을 민주화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특별법을 만드는데
헌법재판소에다가 회부를 시켜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기를 합헌이 4명, 대법원 판사가 9명이잖아요. 합헌이 4명, 위헌이 5명이야.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결의를 해야 되는데 합헌 쪽도 가결이 안 되고 위헌 쪽에도 가결이 안 돼. 한 명이 모자라서 무산된 거예요. 그런데 김영삼이가 합헌을 밀어붙여요. 그것을 광주는 민주화라 합헌을 밀어붙여가지고 하는데 그때 김영삼이를 도와서 광주는 무장폭동이 아니고 민주화라고 둔갑을 시키는데 협조한 사람이 2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듣고서 우왕정시만들 먹으라고 하겠어. 우왕정시만 먹어. 김영삼이를 도와서 광주 국가 전복 무장폭동을 민주화다 뒤집은 사람이 2사람이 또 있어. 누구냐? 홍준표하고 권영애. 홍준표 그 당시에 여당의 당수고 권영애는 안기부 부장인 이 사람이 김영삼하고 협조해서 광주 무장폭동을 민주화로 뒤집어. 내가 대통령이라고 한다 하면은 나는 홍준표하고 권영애는 전부 사형 처분해요. 사형 처분해야 돼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광주 특별법 때. 그게 95년도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대법원에서 광주 5.18은 무장폭동이 아니라 민주화 투쟁이라고 대법원에서 81년도 판결을 뒤집어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 정부가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면은 81년도 판결도 돌아가야 됩니다. 광주하는 민주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오랜 세월이 40몇 년이 흐르도록 광주 5.18의 민주화라고 보상금을 주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 하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반 정도가 또 나가요. 돈이 300조 원이 나가요. 이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잡을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스카이델에서 광주 특집을 해가지고 지금 스카이델의 광주 특집이 제2의 건국전쟁 영화처럼 활발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 대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광주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 4월 11일 총선 있죠? 4월 11일. 4월 11일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한다고 합시다. 여당이 승리를 해도 광주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 좌파 척결을 하지 못한다면 도로암이 타버려요. 도로암이 타버려요. 대한민국은 이런 상태가 살아날 거예요. 중병 환자로 신세로서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대한민국 죽어야 돼.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 정부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역사를 다시 써야 돼요.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 업적을 다시 재인식해야 되고 김대중과 김구의 업적을 다시 써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은 효창동에 있는 김구의 기념과 동상 다 헐어버릴 거예요. 우리나라 국부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데 기념관 하나 없고 동상 없는데 김대중이 동상이 3개나 있고 기념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광주에 몇 조 원을 드는 기념관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말도 안 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전부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하고 자꾸 내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아주 같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벌써 망했어야 하는 나라인데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즉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심지어는
교육까지 무슨 모든 분야가 좌파가 침투해서 우리 좌지하고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간판만 대한민국이에요. 공산화가 되어 있어요. 골치 아파요. 그런데 아무리 설쳐도 종북 좌익 좌파 세력이 아무리 설쳐도 그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넘지 못하는 담이. 그게 뭐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입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한미군인데 얼마 전에 그 종전선언 가지고 시끄러웠죠. 종전선언. 우리 종전선언 하자. 종전선언 한국도 떠들고 미국도 떠들고 여러 사람들이 떠들었는데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이유는 종전선언을 한다면은 시전협정이 폐기가 되고 종전선언을 전환해요. 시전협정이 있는 한 종전선언이 안 돼요. 시전협정이 없어지고 종전선언하면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래서 주장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하는 걸 잘 들으세요. 종전선언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참전 16개국이 동의가 있어야 그게 형성이 되는데 아직은 참전 16개국 중에서 한국의 종전선언이 시전협정이 종전선언으로 전환한다는 찬성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게 가능한다 할지라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재 그 당시에 미군은 북한을 의식한 6.25 참전군입니다. 16개국의 한 나라의 군대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한미군은 그 군대가 아닙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데 현재의 주한미군은 6.25 참전군이 아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입각한 방위군이요. 그럴 때 종전선언이 된다 할지라도 현재 미군은 철수가 안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미국의 전략에 입각한 군대예요.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좌파 세력이 아무리 떠들어도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을 이래라 저래라 시비 걸을 수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절대로 철수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철수가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전략하니까 전략적으로 그렇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미국에서는 벽에다가 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막 욕하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큰일 난다. 왜 큰일 나냐?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런 얘기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 잘 몰라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때. 만약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돌아오면은 이제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한다. 큰일 났다고. 나를 삿대질로 욕하는데 무식해도 보통 무식하게. 한국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고 전략적으로 한 발언이지 절대 미군 철수를 못합니다. 왜냐? 대통령, 미국이라는 나라도 할지라도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법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매번 주한미군은 철수 안 한다는 게 미국 하원에서 못을 박았어요. 28,000명 이하로는 절대 주한미군 철수가 없다고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철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티질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일본에 있는 미군이 약 5만 명이 있습니다. 5만 명. 5만 명인데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가 수십 군데 미국 해외 기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가 있는 병력이 일본이 5만 명, 독일에 약 3만 명, 한국에 약 2만 8천 명. 근데 한국 2만 8천 명도 여러분 믿어서는 안 돼요.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2만 8천 명이라고 말을 떠들지만 아무도 몰라. 얼마가 와 있는지, 3만 명인지 5만 명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베 수상이, 일본의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항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주일 미군은 7개 기지가 있어요. 7개 기지. 7개 기지가 있는데 하나도 일본 방위 임무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왜 일본은 미국이나 받치는 방위비 분담이 한국에 5배를 내고 있습니다. 불공평하니까 한국도 방위비를 올리든지 일본의 방위비를 깎든지 해주시고 트럼프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스위치를 자꾸 만지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말이 없어서 사실이거든. 그 곤란하니까 자기도 박근혜 대통령 때 박 대통령 아베가 나를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도 방위비를 좀 인상해 주시오.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한국 국회에서 한국 언론에서 막 트럼프한테 사태지르고 욕하고 별일 다 했습니다. 그 트럼프 입장은 정당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은 미국이 일본 방위 임무도 없는데 미국 정부에 바치는 방위비 분담이 한국에 5배를 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한국 경제가 힘드는데 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 외교문서나 어디도 기록을 남기지 마. 어디 기록 남기고 이건 당신과 나와의 약속이야. 당신과 나의 약속이야. 무슨 약속이야? 방위비 분담금을 좀 올려줘. 어떻게 해요? 그만한 돈은 벌게 해줄게. 그만한 돈은 벌게 해줄게.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방위 산업은 미국이 주도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세계 방위 산업이 주도국이 되게 만들어 줄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일 결과로 한국의 5개 대기업 삼성과 한화하고도 몇 개도 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의 무기를 살려고 줄 서 있습니다. 지금 난리야 지금. 대한민국의 1년 수출 총액이 4천조 원입니다. 4천조 원. 지금 방위산업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2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1953년도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한미 상호 방위 제약이 체결해지죠. 그때는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가 미국이 필요해서 미국을 끌어안는 방위 조약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2024년 올해 현재는 미국이 한국이 필요해서 한국을 끌어안는 방위 조약입니다. 그 당시는 군사동맹이야. 군사동맹. 지금은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동맹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미국과 같이 가는 동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동맹국으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한국이 동맹국이 되려면 강국이 돼야 돼. 강국.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불리한 위치입니다.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북쪽에는 소련이 있고 동쪽에는 일본이 있어가지고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지긋지긋하게 시달리며 살아와서 우리 민족이 이 세계 나라 가운데서 시달리며 살아왔어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켰어요. 지켰는데
그것이 역사가 지나면서부터 최근에 와서 미국이 생각하는 국제 전략에서 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가 대한민국이라. 예? 옛날에는 우리가 지구상 가장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야. 지금 볼 때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형이 대한민국인데 뭐야? 중국, 러시아, 일본은 적국이 아닐지라도 적성국가에 미국이 볼 때는 언제든지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국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포텐셜 에니미야. 포텐셜 에니미인데 그 한복판에 미국의 교두보가 들어가 있어 지금. 한복판에 교두보가. 이 교두보를 시신하게 줘서는 안 돼. 한국을 강국으로 육성시켜가지고 교두보를 만들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큰 소리 못 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미국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략적으로 미국은 완전히 후퇴해야 돼.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어요. 한국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한국은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중국의 밥이 돼. 일본도 불안해. 그래서 아시아 전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한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을 끌어안는 동맹을 변했어요. 53년도의 한미동맹과 23년도의 한미동맹 천지 차이.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 거니?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한반도는 우리의 절대적인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파트너라는 것을 했는데 우리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얘기를 내가 지금 합니다.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2020년 1월 8일 날 미국 상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요. 만장일치로 채택하는데 어떻게 돼요? 첫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상해 임시정부에 의한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과의 동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의문 내용이. 그러니까 좌파들이나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 기념으로 주장하는 이종찬이나 이런 인간들 저리 비켜. 그 얘기예요. 우리는 너더러운 상대가 아니야. 이승만 박사에 의한 대한민국과의 동맹이다. 이거 딱 못을 박았습니다. 두 번째,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조에서 동맹을 유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죽었다 깨나도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편이 됩니다.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생긴 이후에 인도 태평양이 감싸고 있는 아시아 모든 나라를 미국이 전략적으로 삼고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그 결의문 내용이요. 아시아 태평양 모든 나라의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절대적인 파트너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영어로 보면 바이탈 파트너라는 말. 바이탈이라는 말은 V-I-T-A-L 바이탈이라는 단어는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미국의 절대적인 파트너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근데 거기다 뭐라고 하니? 앞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유도하는 데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세계 질서를 이끄는 주도국이 된다는 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 상원의 결의안입니다. 내가 이걸 근거로 큰 소리 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좌파가 떠들어도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확고부동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각성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 건국전쟁을 위시해서 스카이데일리의 5.18 진상규명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해서 새로운 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은 잘 정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 박근혜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약속이요. 뭐가 오늘 대통령 각하 앞으로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통일시켰는데 절대로 한반도에서 피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 한반도에서 피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 백악관에 안보보좌관의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볼턴. 기억나시죠? 네. 존 볼턴. 존 볼턴이 그때 자기가 책을 썼는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의 1인 독재 체제, 인권 말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 남한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쳐들어가서 김일성 체제를 파괴하고 남북 통일하는 게 그 가장 답이고 다른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나도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그때 댓글에 써가지고 한국 언론에 쫙 보냈습니다. 존 볼턴의 한반도 전략은 100점 만점이다. 저 거지 같은 새끼들 북한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시고 통일하자.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마지막에 내 논문 마지막에 그러나 존 볼턴에 대한 한반도 정책은 100점 만점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125점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한반도에서 피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 무력을 하는 게 주한미군과 모든 그 세력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건 전략적인 제스처에 불과하고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트럼프 생각은 손자의 병법이에요. 손자의 병법.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부자 중에 하나인데 정치를 잘 못할까 봐서 측근들이 책 10권을 줬어요. 이거 읽어보라고. 다 읽었어요. 오늘 시간이 난 다음에 그 측근들이 각각 그 책 다 읽었습니까? 다 읽었다고. 그 중에 제일 재밌는 책이 뭡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이게 손자의 병법이라고 했어요. 손자의 병법. 손자의 병법. 손자의 병법보다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영어로 됐습니다. 책방에 사가지고 읽어봤는데 거기 핵심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성동격서야. 소라는 동쪽에서 피우고 공격은 서쪽에서 한다. 이게 손자의 병법의 제일가는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서쪽에서 공격을 한다. 두 번째, 적을 속이려면은 아군을 먼저 속여라. 적을 속이려면 아군을 먼저 속여라. 이게 두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줄인 거예요. 세 번째, 칼을 뽑지 않고 적을 제패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네 번째, 적군은 격파하지 말고 의군으로 만들어 하는 게 4번째 전략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생각은 북한에서 남한 땅이나 북한에서 전쟁을 하는 걸 싫어. 앞으로 한국은 같이 손을 잡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쌍벽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국 땅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트럼프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아.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은 김정은 절대 죽이지 않아. 내가 다 보호하고 살릴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 만날 때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악수하면서 아이 뭐 똑똑하다, 이해력이 빠르다, 뭐 칭찬하는 거 다 이 손자병법이라. 손자병법. 북한을 미국이 털도 뽑지 않고 그대로 삼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약속한 거예요. 북한을 통일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끝나고 갔지만은 내가 앞으로는 북한에다가 수많은 공장을 지을 거야. 공장을 지어서 지금 세계 시장에
소비재 상품. 이것도 이거 메이드 인 차나예요?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이거. 난 구두 이자 구두도 메이드 인 차나예요.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의 소비재 시장을 지금 섞어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게 끝나. 어때?